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지금 경제는 시간이고요. 최이배 전 의원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이배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터키 위에 있는 조지아라는 조지아. 예, 또 지도에서 나라에. 봤어요. 예. 옛날에는 이제 소련 연방 시절에 그루지아라고 불렸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름을 그 터키가 투르키예로 이렇게 자기네 발음대로 바꿔달라고 해서 한 것처럼 네. 거기도 이제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해서 조지아라고 지금 이제 명칭이 돼 있는데 네네. 보름간 좀 다녀왔습니다. 보름이나요? 네, 좋으셨겠어요? 좋더라고요. 막 한참 적응되려고 하니까 오신 딱 그 스케줄이네요. 지금 한 뭐 보름 시차 다 정도면. 적응돼서 좀 이제 했는데 또 돌아와서 지금 시차 적응이라 조금 좀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좀 시간 되면 조지아 경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가 급하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 예산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안이 어제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뭐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총 지출만 봤을 때 720조 원대예요. 예. 720조가 훌쩍 넘죠. 예.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총 지출만 보면 한 8%가량 증액된 액수입니다. 아직 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숫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25년도 올해 그 본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정부가 먼저 예산안을 제출하고 네. 국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대로 감액할 거 하고 증액할 거 해서 결정했던 게 673조였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두 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전체 예산이 703조 원인데 26년도에 지금 728조 원을 쓰겠다라고 일단 예산안을 내놓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할 때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네. 올해 이제 지금 예산안이 8.1%를 증가한 것으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전체 총평을 하자면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재정을 그 긴축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예산 증액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네.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일단 첫 해의 어떤 그 생각을 이제 숫자로 예산으로 지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보니까 조금 전에 그 표를 보셨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2023년, 24년, 25년 거치면서 뭐 5.1%, 2.8%, 2.5% 이런 예.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액은 당연히 늘어나지만 증가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2.8, 2.5 보다가 갑자기 이번에 8.1이니까 엄청나게 대폭 올리는구나라는 네. 느낌을 분명히 받는데요. 네. 이제 하나하나 어느 곳에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확장 재정 여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좀 나라 살림 전체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먼저 이제 GDP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 이 국내 총 생산은 경제 주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민간의 가계, 그다음에 기업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이제 각자 생산을 해서 번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체 합한 게 국내 총생산 GDP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가계는 벌어서 썼으니까 쓴 걸로 봅니다. 쓴 걸로 계산을 네. 하고요. 그래서 네. 가계의 소비, 소비. 그다음에 기업도 이제 그 투자한 부분, 투자. 벌어서 투자한 부분이 네. 있고 그 투자한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는 주로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네. 민간 부분에는 말씀드린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와 순수출 부분이 있고 네. 정부 부분이 이제 정부의 지출, 즉 예산, 재정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돈을 벌어들여서 세금을 걷어서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간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결국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벌었고, 즉 수출을 많이 못했고 이익이 많이 안 나서 어떻게 보면 가계에 간 돈이 적고, 네. 그럼 가계는 소비가 줄고, 그렇죠. 그래서 경제는 더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때 정부가 할 역할은
재정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네. GDP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GDP가 하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하는 일이 민간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게들에게 부족한 돈을 지원해서 소비를 다시 더 늘리게 해주거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여력이 없으면은 좀 정부가 나서서 미리 선투자를 해주거나 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국민 경제의 이 국가 살림에서 재정이 하는 역할은 결국 이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경기 조정 역할. 뭐 마중물 이런 식의 그렇죠. 안 좋을 때는 메꿔주고요. 또 너무 막 이게 호황이 돼가지고 막 끌어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걸 좀 꺼치는 역할을 해서 네.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이제 평탄하게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우리 몇 년간의 이제 국가의 GDP를 보면은 네. 경제 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와서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물가가 최소한 2% 3%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나도 수입이 2% 3%는 올라야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인 소득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근데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거를 거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네.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았고 네.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세수 수입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 작년에 얼마지 뭐 마이너스 100조인가 그 얘기가 왜 나왔었죠? 어쨌든 돈이 재정관리 그러니까 관리재정 수지가 이제 100조 원 손실이었죠. 그게 네. 100조 원이었군요. 네. 어쨌든 이게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풀어준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막 국간을 거의 막 끌어안고 있었잖아요. 네. 도대체 그 당시에 논리는 오로지 재정 건전성 하나였습니까? 논리가 달리 없어 보였거든요. 논리가 아예 없었어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재정 건전성 굉장히 강조하고 그 운운하면서 말씀대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여러 감세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살림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세수를 더 걷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감세를 하면서 국가의 재정의 수지는 더 마이너스가 되게 만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예산 증가율이 2%대로 굉장히 낮았고 결국 정부가 역할을 안 했었던 거고 그랬더니 3%대였던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1%대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또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4% 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3% 정도는 유지를 해가야 현상 유지는 되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해 초에 많은 기관들이 1.5% 정도를 예상을 했다가 1분기 지나서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1% 다 이하입니다. 0.8% 0.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부분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뻔한 경제학에 나오는 그 논리들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논리도 없이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감세 정책을 피는 반대의 역할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게 이번 예산안의 의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너무 우리처럼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그 정도인데 재정 건전성만 3년 외치다가 결국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는 상황.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네,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씨앗을 언급하셨어요. 이거 이해가 돼. 뭐 이런 네. 문장이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의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씨앗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거는 일단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이 없다 나라에. 재정이 부족하다 네, 네. 당장. 근데 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돈을 번 게 부족하다. 국가 입장에서 세수가 세수. 부족하다. 네. 라는 것이고. 근데 밭을 묵혀둘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건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 잘 져서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 투자의 성과로 어떤 경제가 잘 돌아가서 더 많은 GDP 네.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즉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재정이 부족한데 투자는 했고 투자는 해야 되고 그래서 GDP를 올려야겠다라는 네. 건데요. 이게 큰 틀에서 다시 나라 살림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국내 총생산 말씀드리고 지금 국가 채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가 채무가 지금 한 1,400조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채무 내년에. 예. 네. 그러면은 우리 GDP가 이제 얼마냐면은요. GDP가 저희가 한 2,500조 정도 네. 지금 돼요. 그러니까 네. 2,500조 정도 우리가 돈을 버는데 빚을 1,400조 지고 있어요. 그럼 절반이 넘어가는. 그렇죠. 절반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이 51%가 넘을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이 채무를 매년 당장 갚는 건 아니잖아요. 빚을 지고 있으면 이자와 원금을 계속 차곡차곡 갚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의 규모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과연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기간에 나눠서 상환하고 있다라고 분할 상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 그 글로벌 이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네. 이 국가의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네. 미국이 지난 5월달에 무디스라는 신용 기관에서 네. 한 등급을 강등했어요. 맞아요. 그때 미국도. 엄청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강등된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채무가 너무 많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 네. 그리고 국가가 쓰는 돈이 의무 지출 그 비용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계획이 불명확하다라는 네.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가 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무려 미국의 국가 등급을. 그렇죠. 최고 등급에서 한 등급 내렸더니 그날 미국의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4.40이었는데 4.49인가? 그래서 네, 네. 0.09%인가가 올라갔다고 와. 제가 이제 봤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우리의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지겠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기업의 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의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고 기업의 그 발행한 채권들의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돈 빌리는 그 비용이 엄청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이 기축 통화여가지고 달러를 계속 찍어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씨앗과 투자와 GDP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저는 이번에는 아무튼 정부가 할 일은 하겠다. 역할 좀 하고 명확하게 투자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이 표현에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지난 정부에서는 심지어 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건데.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초반대로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2%가 안 된다고 지금 그래요? 이제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이제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막 개발도상국 엄청난 막 성장이 막 폭발하는 그런 뭐 한강의 기적과 막 이런 것들이 있던 나라여서 지금은 완전 저성장 국면에 이제 1%도 성장 못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그 예산안을 지금 이제 과감한 투자로 좀 보여주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막 깎았던 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잠재 성장률 다 깎았던 뭐 R&D나 뭐 이런 쪽 예. 정말 많이 훼손시키고 우리나라 인재들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R&D 같은 예. 경우 과학 기술 이쪽이죠. 하나하나 보면 R&D 부분에는 19.3%를 늘려서 35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 입틀막이라는 용어가 네. 생겼던 게 네. 그때 이제 그 대전 카이스트. 대덕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그 대통령이 하니까 이제 연구원이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서 약간 이제 막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경호원들이 이제 입을 막고 이제 끌어냈는데 네.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의 그 R&D 예산이 감축된 것이 절박했던 거예요. 그렇죠. 당장의 네. 연구원들이 기존에 하던 연구를 포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연구를 1, 2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뭐 십수년을 해온 연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뭐 그거 성과 없다고 잘라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그 성과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다 보면은 뭐 과학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네. 그때 뭐 느닷없이 대통령이 뭐 이 R&D 쪽에 뭐 저 카르텔이 있다 막 이러면서 뭐 네. 성과 없는 거 다 잘라내면서 막 대폭 깎았던 거를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AI 산업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제 아예 삼아서 네. 굉장히 크게 지금 밀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3배 넘는 맞습니다. 돈을 배정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 부분에 이제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 부분을 이번에 언급하고 조금씩 해오던 것은 이번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AI를 하려면은 그 GPU라는 이제 네.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이것도 이제 국가가 아예 좀 사서 직접 사서 좀 확보를 하겠다 국가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런 GPU를 엔비디아에서 이제 사와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싸고 우리 그다음에 순서가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이거를 한번 이제 접근을 하면 그래도 네. 이제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했을 때 좀 풀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배정해서 네. GPU 사드리겠다라는 예산까지 아예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정도로 예. 그런 그 의미가 있군요. AI GPU 를. 쪽에 이제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네. 이 밭을 잘 읽어서 이게 이제 GDP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GDP 성장이 이어지면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GDP가 분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네. 올라갈수록 채무 비율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정부가 GDP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로 R&D 네. 다시 회복하고 더 강화하고 AI 쪽에 적극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뭐 3조 3천억 원이었던데 3조 3천억 원 AI 예산을 3배 넘는 10조 1천억 원으로 늘렸고요. 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 GPU 15,000장 구매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그러니까요. 배정을 했네요. 아주 네. 그냥 세게 배정을 네. 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 또 계속 뭐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줄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지출, 뭐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지출 구조 조정으로 27조 원을 절감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ODA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출 구조 조정은 매년 최대입니다. 매년 최대인가요? 아, 또 비율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예산 감시 운동을 이제 시민 운동하고 뭐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도 계속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년 쓸 거를 줄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 증액을 또 하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줄여야 될 거, 어차피 사라지는 것들을 막 묶어가지고 막 엄청 금액을 막 부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결위 의원할 때 이 지출 구조 조정 뭐 그때도 이제 뭐 십몇 조 했다고 해서 그 네. 내역 가져와라 했더니 못 가져와요. 아, 네. 그 뭐 불용액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한... 올해는 이제 그나마 좀 그 지출 구조 조정한 사례를 몇 가지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더 줄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한 10%? 60조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넣어야 되는데 네. 근데 말씀대로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씨앗이 부족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적으니까. 근데 이 세수가 적은 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때 감세안 한 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한 80조 원도의 그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지고 35조 원을 다시 늘리는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이제 세제 개편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안을 한 것마저 다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것도 뭐 우리가 감당할 수준에서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고 네. 정답은 오히려 세수를 늘려야 되고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감세안들을 빠르게 회복 정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우리가 증세를 하자고 하면 네. 부자만 증세하는 네. 그 부자 증세안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세제나 뭐 여러 가지 금융투자 소득세도 결국은 포기하고 대주주만 지금 양도차익 과세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좀 세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용기 있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솔직해지자. 솔직해지고 네. 지금 조세 부담률이 23년도에 23%까지 2%까지인가 올랐다가 지금 네. 19%로 떨어졌어요. 아, 20밑으로.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 조세 부담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특정 계층에만 계속 조세 부담을 해오는 정책과 감세 정책의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편적인 증세안을 좀 만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거, 네, 네. 금투세. 누구나 다 좀 금융 자산 소득으로 얻은 것은 세금 내야 되고, 네. 뭐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도 계속 유예시키면서 지금 안 걷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좀 걷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증세안을 좀 정부가 용기 있게 이번에 추진을 해줘야. 네. 진짜 정부가 국가 역할을 하는 거다. 돈 쓰는 것만 국가 역할하면 안 되고요. 그럼요. 돈을 걷는 쪽에서도 국가 역할을 해야 국가의 전체적인 뭐 재정 건전성도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성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국회에 계셨고 예결위 계셨고 또 경제 전문가니까 이제 예결위 그 현장을 보신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뭐 쪽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게 이제 예산 국회인데 여러 가지 좀 해프닝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삭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이것만 좀 고치자 싶은 거 당시 국회의원 하시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표를 너무 이제 의식한 나머지 포퓰리즘적인 그런 조세안들이 막 나오고 예산안도 계속 퍼주기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살포한다 막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정확한 이 효과가 있는 그 예산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투자를 해서 GDP를 올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이게 바로 소비 진작이 되고 GDP에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거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냥 소모적으로 나가는 소모적으로 별로 효과도 없는데 이게 표 생각하면은 없애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이거 효과 없는 정책이야. 근데 여기 이것 때문에 뭐 어느 지역이 효과를 뭐 저기 좀 수혜를 받아 근데 그런 편협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좀 큰 틀에서 국가 차원에서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접근하면서 지출 조정할 것도 하고 새로운 예산안도 그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50만 원 정도는 될 그런 분야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100만 원 투자하고 마이너스 50이야. 뭐 이러면은 그렇죠.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괜히 막 그냥 연말에 공중에 뿌려지고 끝나면은 너무 아깝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세금인데. 돈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증세 관련해서 우리 또 얘기할 게 많아 많습니다. 보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